앞으로 석유 가스 자원이 러시아를 경제 부고로 만들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이렇게 언급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푸틴이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시베리아를 건너서 중국으로 가는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을 건설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베리아 가스관, 이게 예. 이름이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입니다. 이야.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예. 오히려 미래의 어떤 자원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러시아의 파워도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누가 패권을 질 것인가는 남아있는 매장량이 얼마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벌써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하면 2040년 정도 되면 천연가스 생산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 이렇게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쥐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고 러시아와 그다음에 중동 이런 국가들이 아마 에너지 패권을 쥐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밝은 세상에 뭐라 그럴까요? 문명적인 삶을 시작한 것은 인류 역사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세기에 전기가 발명이 되면서 우리 인간의 삶에 새로운 동력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새로운 동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는 바람에서 시작을 해서 나무, 그 다음에 석탄으로 갔다가 최근에는 석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원자력이라는 새로운 원재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석유를 개발하다 보면 항상 거기에 가스층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가스도 액체화되어 있거든요. 매우 낮은 온도에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LNG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과 만남에 있어서 우리 측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이 앞으로 알래스카에서 개발이 될 수 있는 LNG 사업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힌트를 얻었지 않나 싶습니다. 바야흐로 식량 자원의 무기화와 함께 이 내추럴 리소스라고 부르는 천연 자원의 어떤 무기화, 이것도 머지않은 시점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오늘은 한국석유공사 사장님을 얘기하시고 지금은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집필하신 우리 양수영 사장님을 모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에너지 자원 패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수영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냥 사장님이라고 호칭을 부르겠습니다. 작가님 그러니까 좀 누구하고 인상이 겹쳐서요. 그 박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그렇게 더 좋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양수영 박사님 이렇게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인류 문명사에서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사용했던 인류들이 사용했던 동력이 이제 불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뭐 불을 얻는 방식이 네. 뭐 천둥 벼락이 쳐가지고 자연스럽게 얻어냈던 데서부터 시작을 했지 않았나 하는데 한번 에너지의 역사라 그럴까요? 박사님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 인류가 그동안 에너지를 사용한 것은 주로 이제 그 나무를 사용해가지고 네, 그렇죠. 난방이나 취사에 사용하는 게 다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사람이나 동물의 그 근력을 이용해서 일을 했죠. 그러다가 18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일대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석탄을 연료로 해서 전기기관에서 일 에너지를 만들어서 네. 기계가 사람 대신 일을 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19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석유가 석탄을 대체했습니다. 네. 석유는 석탄보다 훨씬 다루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그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된 거죠. 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나무에서부터 쭉 동력의 근원, 네. 원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석유의 에너지화를 추구하려고 그러면 과학기술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학과 물리학이 발전이 돼야지 네. 석유에서 원유에서부터 네. 여러 가지 증류 방법에 의해서 원재료를 하나씩 뽑아내는 기술까지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LNG,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LNG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는데 네. 석유 에너지와 네. 이 액화 천연가스 에너지가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석유는 이제 액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얼마든지 수송이 가능한데 그 천연가스는 기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근에 수요처가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쓸 수가 있는데 수요처가 멀리 있을 때는 굉장히 긴 장거리 파이프라인을 깔든지 아니면은 액화를 해서 특히 네. 이제 바다 건너서 가려면 액화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석유는 20세기 초부터 활발히 많이 쓰였는데 네. 석유를 개발하다 보면 천연가스도 같이 나옵니다.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뭐 거의 사촌지간이라고 봐야 되죠. 네. 같이 나오는데 그동안은 별로 쓸모가 없었죠. 수요처가 옆에 없으면 못 쓰니까요. 네.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지금 말씀하신 액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네.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예. 그래서 이제 영하 162도까지 액화를 시켜서 액체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액화된 그 LNG를 수송할 수 있는 대형 LNG 선이 또 개발되고 네. 그래서 1990년도 후반과 2000년대 들어와서 전 세계 LNG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석유도 앞으로 계속 많이 쓰이지만은 천연가스 중요성이 앞으로 갈수록 강조되고 있어서 네. 천연가스 시대가 이제 열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흔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들으셨던 것 중에 하나 또 셰일가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셰일가스와 LNG 석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석유는 지하에서 액체 상태로 나오는 그 네. 석유고 석유도 이제 우리가 그 지하에서 바로 뽑았을 때는 그걸 원유라 그러죠. 예. 원유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정제해서 석유 제품을 만드는데 석유라 그러면은 원유 석유 제품 다 통틀어서 그냥 석유라고 하죠. 네. 예, 그게 석유고 LNG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체를 그 영하 162도로 액화해서 액체 상태로 만든 게 LNG고 그다음에 이 셰일 가스는 뭐냐면은 지하의 석유나 가스가 큰 동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게 그 암석 사이에 그 조그만 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사암층에 샌드스톤 같은 경우는 그 틈이 많아서 석유 가스가 잘 들어 있고 네. 셰일층은 틈이 작아서 그 석유 가스가 들어 있지만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미국에서 수압 파쇄법이라고 네. 셰일 가스층에 강하게 물을 분사해서 네. 셰일층을 깨서 거기서 나온 그 석유 가스를 뽑아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가스를 생산하면 셰일 가스, 네. 오일을 생산하면 셰일 오일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신체 여러분들께 제가 간단하게 우리 양 박사님께서 세 가지 이 원유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원유가 있으면 얘들이 같이 있다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게 네네네. 방금 말씀 주신 LNG와 셰일가스와 같은 네, 네. 원재료 내추럴 리소스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와 이 에너지원의 어떤 발견, 사용 여기에 있어서 왜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산이 돼 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국은 왜 석유가스가 없고 예? 대부분 석유는 중동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도 나오고 미국에서 미국도 많이 나오고 나오고. 미국이 네. 세계 1위의 뭐 네. 삼성 생산국이고 네. 또 캐나다에서도 가지고 네. 있고 북해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없고 많은 국가들에서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는 그 분포의 이유가 뭡니까? 어떤 지정학적인 그게 지질학적인 석유 가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네. 과거 지질 시대에 네. 그 유기 물질 주로 바다의 해양성 플랑크톤 네. 또 나뭇잎 이런 것들이 지하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고온 고압을 받아서 네. 그 변화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석유를 만드는 그 유기 물질이 많이 쌓여 있는 그 암석을 근우남이라 그럽니다. 네. 영어로 소스락. 근데 소스락이 주로 언제 많이 퇴적되느냐면은 가장 많이 퇴적된 시기가 중생대 백악기입니다. 네. 주라기는 들어보셨죠? 네, 주라기 공원이라고. 예, 주라기 다음 시기가 백악기입니다. 백악기. 백악이란 것은 하얀 석회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그 얕은 바다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해양 플랑크톤이 많이 퇴직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전 세계 전체에 된 게 아니고 어느 특정한 지역에 그게 바로 중동이고 아프리카고 남미고 이런 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 근우남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석유가스가 많이 나지 않고 예. 동해에서 이제 그 동해 가스전에 일부 가스가 생산되었죠. 네. 양 박사님께서 이번에 이 책을 집필을 하셨는데 네.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는 책 네. 여기에서 잠깐 보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네. 일종의 이 에너지 패권에 대한 푸틴의 자신감이라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게 네. 약간 좀 깔려 있다는 지적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네.
오랜 갈등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과거 13세기, 14세기에 때는 같은 민족에 출발했는데 네.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갈등을 겪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으로 하나의 국가로 있을 당시에 가스관을 건설하고 네.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독립하자마자 이제 가스관을 둘러싼 분쟁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가스관이 우리 거다. 소유권을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한테 너무 싸게 가스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분쟁이 생기다가 한 몇 차례 그 가스 공급을 중단해 가지고 유럽의 공장이 문을 닫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푸틴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가스의 우크라이나 의존도를 줄이겠다 해서 러시아에서 북해를 지나서 독일로 바로 가는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을 건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2012년에 건설이 돼가지고 예. 가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 상당히 많은 러시아 가스가 물론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지나가지만은 많은 양의 가스가 직접 독일 쪽으로 가게 되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그 또 하나의 가스관을 완공해서 나란히 그 노르드 스트림 2를 완공을 해서 예. 이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줄였으니까 좀 자신감이 생긴 거죠. 푸틴이. 네. 그러던 차에 우크라이나가 뭐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러니까 러시아가 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도 이제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공격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자원 문제가 그 전쟁의 배경에 물론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지만은 그 러시아 가스의 의존도가 줄었다는 것. 그게 푸틴이 자신감을 가진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러우 전쟁이 났을 때 세계에서는 이게 3차 대전의 전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네. 양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1941년도 12월 달에 진주만 공습을 한 배경도 사실은 미국이 석유 수출을 일본에게 네, 맞습니다. 중단해서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의 전쟁의 단초가 되기도 하는데 네. 지금 열강 즉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중국도 엄청난 수요가 존재하고 있기 네. 때문에 시베리아로부터 이 가스관을 아마 공사를 하려고 네. 하고 있고 또 네. 했다는 걸로 제가 들었고 네. 있고 미국도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알래스카나 미국 내부에 있는 많은 천연가스 또는 에너지 자원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네. 결국은 경제력이나 국가의 어떤 패권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이 에너지 자원의 패권 다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러시아가 그 특히 푸틴이 네. 그 석유가스 자원의 중요성을 갖다 굉장히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KGB 간부로 있다가 이제 이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나서 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부시장으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논문을 네. 하나 썼는데 네. 그 논문에 뭐라 그러냐면은 앞으로 석유가스 자원이 러시아를 경제 부고로 만들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이렇게 언급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푸틴이 실제로 시베리아를 건너서 중국으로 가는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을 건설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베리아 가스관 그게 예. 이름이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입니다. 이야.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예.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은 예. 이 프로젝트가 1990년도에 네. 옐친 러시아 초대 대통령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에게 제의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 야쿠츠크 프로젝트라 그래서 예.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그 제의를 받고 바로 한국 정부에 얘기를 해서 예. 한국에 한 10개 회사 정도가 모여서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네. 옐친 대통령이 제의한 게 뭐냐면 야쿠츠크에 엄청난 가스전이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가스를 파이프라인을 깔아가지고 중국과 북한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프로젝트를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게 타당성 조사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러시아와 그 협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허지부지 됐는데 푸틴이 그로부터 한 20몇 년, 30년 지나고 나서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가스관이라는 걸 완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야쿠츠크 가스전에 나오는 천연가스가 중국까지 공급이 되고 네. 푸틴은 그것뿐만 아니라 야말 LNG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죠. 야말 북극해. 네. 북극의 LNG를 추진해서 그 당시에 그 동토에 LNG를 하겠다니까 이제 처음에 참여했던 회사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우리나라 가스공사도 처음에 관심을 보이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강행을 했죠. 지금 토탈하고 중국 CNP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나니까 LNG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말 LNG를 유럽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하고 또 하나 북극해가 기후 온난화로 지금 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극 항로가 개척이 돼서 아. 야말 LNG에서 나오는 LNG가 중국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푸틴이
뿐만 아니라 사할린 프로젝트도 했고요. 푸틴이 이 집권하고 나서 그 석유가스 자원에 굉장히 많이 그 공을 들여가지고 지금은 러시아가 에너지 쪽으로는 아주 막 강력한 패권을 쥐게 됐죠. 만약에 푸틴의 자원 제국주의라 그럴까요? 네. 하나의 그 유라시아 판을 걸치는 모든 라인에서 네.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서 탄의 제국들, 네. 중앙아시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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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중국, 네. 그리고 한반도, 심지어 일본까지 저 동남아까지 연결되는 네.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면 네네. 지금 저희들이 러우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네. 파이프라인 하나를 잠그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렇죠. 소비자 물가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네. 주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면 미국이 미래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과의 전쟁에 지금 우리가 뭐 관세 정책이다 뭐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지만 네네. 오히려 미래의 어떤 자원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러시아의 파워도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아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예를 들면 2020년 5월에 그 유럽의 가스 가격이 그때 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50배가 올라갔습니다. 오, 유럽의 가스 가격이. 예, 2022년 5월 평균가 대비 2022년 8월 평균가가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50배나. 예. 그 이후에 그 유럽이 미국산 LNG를 도입하고 해가지고 다시 조금 안정을 찾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고 천연가스 생산국입니다. 네.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는 누가 패권을 질 것인가는 남아 있는 매장량이 얼마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러시아는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매장량이 많이 있는데 예. 미국은 석유 매장량은 세계 10위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4위입니다. 예. 그런데 러시아에 비해서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1위인 러시아에 비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10년 이상 지나면은 예. 벌써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하면 2025년경부터 네. 미국의 석유 생산은 정체 상태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2040년 정도 되면 천연가스 생산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20년, 30년 지나면은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쥐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고 러시아와 그다음에 중동 이런 국가들이 아마 에너지 패권을 쥐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나라와 협력 관계를 잘 해야죠. 적대시하지 말고. 그 이제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도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러시아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네. 국가 이해관계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생각도 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항상 중국이 먼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파이프라인이 내려오다 보면 이 파이프라인은 중국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고 네, 맞습니다. 몽골을 거치거나 중국을 거치거나 네. 그다음에 내려올 곳이 이제 북한이라는 네. 곳을 거쳐야 네. 되거든요. 네. 해저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그렇죠. 비용이 드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전략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러시아의 의존적인 전략이면서도 동시에 네. 동남아와 한반도 일대의 모든 어떤 공급에 네. 중간 브로커리지 국가로서의 네. 역할에 나름대로의 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네. 중국 자체가 에너지 소비가 워낙 많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뭐 세계적으로 석유도 꽤 많이 생산하고 천연가스도 많이 생산합니다만은 소비가 훨씬 많다 보니까 중국의 국가 정책 중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이제 조금 뭐 여유가 있으면은 한국도 일본도 갈 수도 있는데 네. 중국이 워낙 자기들 에너지 공급을 받는데 좀 급급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까지 보내는 거를 그렇게 좀 신경을 쓸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중국이 진작부터 그 중앙아시아의 그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굉장히 먼 장거리 송유관을 그렇죠. 건설해가지고 석유를 또 수입을 하고 이란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란이 아니고요. 이란이 아니고 직접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천연가스를 네. 또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했고 그래서 과거 실크로드에 중국이 송유관하고 가스관을 깔아놨습니다. 네. 그 정도로 중국은 에너지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은 그 유라시아 대륙에 붙어 있다고 하지만은 북한에 막혀 사실은 섬이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선박을 통해 갖고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일본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가 굉장히 힘들거든 사실은.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 우리 자원개발에 좀 힘쓰고 에너지 공급원을 갖다가 다양하게 발굴하는데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한국은 방금 말씀 배로밖에 이동시킬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예. 존재를 해서 그럼 우리는 다른 에너지 자원을 한번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SMR 같은 소형 원자로라든지 네, 네, 네. 우라늄을 다른 방식으로 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네.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그 이제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 원자력 둘 다 많이 확대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1차 에너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 에너지는 5가지가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재생에너지, 원자력. 그중에 소위 말하는 화석 에너지라고 하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이 81%를 차지합니다. 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19%고요. 근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지금 말씀하신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거든요. 그렇죠. 전기를. 예. 그러니까 전기 외에 다른 에너지는 결국은 화석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기 만드는 에너지에 불과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전기 만드는 에너지라도 최대한 화석 에너지를 덜 쓰고 재생 에너지 원자력을 키워가지고 전력 공급에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애를 써야 되겠죠. 예.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대체 에너지 사업도 해야 되지만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네. 맞서서 알래스카의 노스로프 쪽 네. 그쪽의 천연가스의 생산을 네.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니키스키인가요? 니스키스인가요? 네, 네. 그쪽까지 니키스키, 예, 연결을 해서 네. 한 1,300km 정도 네, 된다고 들었는데 공급하는 라인에 우리가 개발자로서 참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우리 양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타당한 제안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래스카 LNG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알래스카 LNG라는 게 그 알래스카에 있는 그 가스전에서 신규 파이프라인을 처음으로 건설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게 노스로프라고 그 북사면에 네. 그 프루드베이 유전이라고는 엄청나게 큰 유전이 있습니다. 네, 네. 석유를 생산하고 있어요. 1968년도에 발견해가지고 네. 알래스카를 가로지르는 송유관 건설을 해서 1976년부터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석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석유 위에 있는 그 우리가 가스캡이라 그래서 가스가 네. 있는 층이 있고 예. 또 원유에 녹아 있던 석유가 그 천연가스가 천연가스가. 생산 과정에서 또 나와요. 네. 그걸 수반가스, 영어로 어소시에이트 가스라 그럽니다. 예, 예. 그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를 이제 인근에 수요처가 없으니까 알래스카 저 북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가스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유전에 다시 집어넣어서 네. 그 압력을 세게 해가지고 원유를 증산하는데 활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알래스카 입장이나 그 유전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천연가스를 갖다가 좀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네. 그 LNG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70년에 LNG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1990년도 2000년도 들어와서 LNG가 막 되니까 LNG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 프로젝트의 그 주인인 그 엑슨모빌과 BP 뭐 이렇게 몇 개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LNG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2012년에. 네. 그래서 그 뭔가 사업을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2014년 5년에 유가가 폭락하고 가스 가격도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업이 허지부지 돼 가지고 엑슨모빌은 철수를 했습니다. 네. 철수를 해가지고 그동안 주인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그 2016년에 알래스카 주 정부가 그걸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투자자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마침 그때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해가 중국에 제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2017년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합의해가지고 네. 중국과 미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하는 남바인딩 어그리먼트를 체결했어요. 비구속 있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이 생기고 허지부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이후로는 진전이 안 된 거죠. 안 됐는데 제가 왜 이 프로젝트를 꼭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느냐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LNG를 갖다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리고 그 알래스카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습니다.
물론 호주도 가깝지만은 네. 호주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LNG를 공급하는 그 가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알래스카 LNG를 갖다가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는 세 가지로 나눠주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유전 지역에 가스를 갖다가 이제 그 집어넣는 가스를 그 LNG용으로 만들려면은 가스 처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스 처리 시설이 하나 있고 가스관 건설이 있고 액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니까 이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그 알래스카의 그 동토에 파이프라인 까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그러는데 1970년대 이미 송용을 깔았습니다. 이게 그로부터 지금 50년이 지났으니까 파이프라인 까는 거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건 네. 별 일이 아니고요. 액화 쪽도 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드시 오히려 이게 뭐 굴러온 떡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프로젝트. 네. 물론 투자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 이제 여러 기업이 콘소시엄을 만들어 하고 또 필요하면은 요즘 뭐 저 언론에 나오고 있던데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또 3국이 합동을 해서라도 네. 꼭 참여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러시아가 유라시아 판에 걸쳐인 대륙에 걸쳐 있는 수많은 천연 자원을 가지고 중앙아시아, 유럽 그리고 중국, 동남아, 한반도의 미래의 어떤 자원 패권 국가로서의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 때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파내라, 드릴, 네. 계속 베이비, 드릴라. 베이비 드릴. 그 환경 오염 문제는 파리 기후 조약을 탈퇴하면서 네. 뭐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다. 네. 지금 미국도 넓게 멀리 보면 푸틴의 패권 전략에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일까요?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 셰일 오일, 셰일가스 생산을 대폭 늘려가지고 네. 전 세계의 어떤 에너지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선 깔려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석유 가스를 많이 생산해서 유가를 조금 하락시켜서 이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석유가스 업계에서는 별로 반갑지가 않죠, 사실은. 물론 뭐 규제를 풀어주고 하는 건 좋은데 트럼프 1기 때 그때도 셰일가스, 셰일오일 증산을 굉장히 독려를 해가지고 사실은 생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2018년, 19년에 그것도 유가가 또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석유회사 입장에서는 유가가 과잉 공급되면은 그 석유가 과잉 공급되면 유가가 폭락하는 그런 걸 여러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렇게 독려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늘어나겠지만은 네. 유가가 대폭 하락할 정도로 그렇게 대폭 증산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양은 예. 수급은 조절해서 어느 그렇죠. 정도 하겠죠. 네네. 결국 한국 기업이나 한국 정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의사를 이렇게 내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네. 어느 정도 우리에게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운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선박 제조에 관한 네. 우리의 기술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우리나라의 LNG 선박은 예. 우리가 전 세계 한 7, 80%는 한국이 지금 만들고 있고 물론 중국이 지금 빠르게 추월하고 있는데 네. 한국이 기술적으로 LNG 설비 쪽으로는 뭐 굉장히 충분히 할 수 있고 선박도 마찬가지고 또 파이프라인 건설 쪽에 우리나라의 그 EPC 업체들이 또 참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LNG 확보 차원에서도 좋고 또 뭐 건설 회사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제 엑슨 모빌이 빠져나왔는데 그게 사업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그 알래스카 LNG 사업 같은 경우는 구매처가 아시아 국가입니다. 동아시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생산하는 걸 갖다가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저 대서양으로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래스카 LNG의 주 고객인 한국, 일본, 대만이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구매처가 결정이 안 되면은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불확실성이 높은 거죠. 네. 근데 아시아 회사들이 만약에 아시아 국가의 회사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구매를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하고 확실하게 할 수도 있고, 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들한테 그걸 제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회사가 빠져나갔다 해서 이게 뭐 사업성이 없다. 그거는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 네. 나름대로 사업성을 잘 타당성 조사를 잘 해서 네. 들어가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프로젝트가 2025년 1월에 네. 미국의 민간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 75%를 인수를 했어요. 네. 알래스카 주정부가 25%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곽 과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민간회사가 아무리 트럼프가 하라 해도 돈이 안 되는데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수익성이 있어야만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타당성 조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다음에 구매처도 확보하고 장기 계약도 체결하고 그래서 모든 게 준비가 되면은 FID, Final Investment Decision 그게 내려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투자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FID 이전에는 큰 비용이 안 들어가요. 네. 그리고 FID가 이미 했다. 그거는 수익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미적미적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일단 참여해서 타당성 조사에 같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만약에 이거 타당성이 안 좋다 그러면 결국 미국 민간에서 안 할 거고 이 사업은 결국 무산될 겁니다. 네. 그럼 그때 가서 빠져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전략 같은데 네. 우리 기업들 중에서 그 정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거나 네. 컨소시엄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은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존재하죠. 존재하고 어떤 기업들일까요?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국내 대기업들이. 네. 대기업들이 뭐 에너지 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건설회사는 뭐 대기업들이 대부분 있으니까.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되니까. 파이프라인 깔아야 예. 되니까. 그렇게 참여를 하고 아마 지분을 그 대규모 지분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일정적인 지분을 가져가지고 참여를 하면 되고요. 그 이 프로젝트의 그 경제성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FID가 일단 돼야 되는 거 네. 그거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딱 그 이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 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연가스가 유전에서 나오는 수반가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유전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엑스모빌하고 BP 콘소시엄이 애당초에 유전을 개발했던 회사. 그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지금 이제 BP가 그 힐코업이라는 회사한테 팔아가지고 미국 회사가 이제 그 대주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그 가스를 공급하는 이 그 유전이에서 나오는 수반가스 네. 이 공급자와 딜을 좀 잘해야 돼요.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은 보통 LNG라 그러면은 가스 전에 생산하는 비용까지 다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가스를 이렇게 뽑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엄청난 설비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설비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오로지 천연가스를 이제 처리하는 거 트리트먼트하는 설비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네. 문제는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오너와 딜을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수반가스랑 과연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 그 프로젝트 오너와 딜을 해서 수반가스를 어느 정도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그 예. 협상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께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미 연방법과 주법과 상법과 민법과 형사법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한 좀 더 이렇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죠. 있어야 된다 이 검토가- 말씀이시군요. 예, 예, 예. 그렇지만 대전제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는 참여할 것을 수- 예.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트럼프가 압력을 넣는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이 프로젝트는 한 10년 이상 표류됐던 프로젝트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국가는 살릴 수 있는 국가는 결국 한국, 일본, 대만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걸 해봤자 자기들 할 때 이게 워낙 수송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렇죠. 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매자가 오히려 우위에 있다고 그죠. 이 표류했던 프로젝트고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 한국, 일본, 대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할 때 상당히 그 우위에서 협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뭐 협상에 우리가 뭐 아주 좋다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레버리지로 잘 활용해서 관세 협상하는데 잘 활용을 하되 네. 기본적인 전제는 여기에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그런 전제하에 아마 협상을 추진해야 될 겁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뭐 상대방에서 던져준다고 해서 그걸 덥석 물었다가는 네. 오히려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에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미국은 대부분 법으로 해결이 맞습니다. 되는 나라이기 예,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법적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예. 프로젝트의 대부분의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변호사분들이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그렇습니다. 드려야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런 말씀을 여쭤보고 또 이 책에서 이 세계 에너지 이 패권 경쟁이라는 이 말씀을 주신 내용에 네. 핵심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진짜 자원도 없는 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겠는가 네. 이 문제가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그 캐파를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한국석유공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90일간 쓸 수 있는 원유와 석유 제품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축 측면에서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석유가스가 요즘 그 재생에너지를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이 유럽의 예를 많이 들면서 이제 앞으로 석유가스를 쓰지 않는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예를 들면 독일이 네.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 됩니다. 지금 벌써. 그걸 2030년까지 8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뭐로 재생에너지를 삼는 겁니까? 풍력. 풍력. 독일은 풍력이 많아요. 네. 그 북해. 그런데 문제는 독일이 80%까지 재생에너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제는 석유가스를 안 써도 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전력 생산하는 데 있어서 50%를 80%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생산에서 네. 각각의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전기 믹스라 그럽니다. 예. 전기, 파워 믹스라고도 하고. 예. 그거하고 1차 에너지 전체 차지하는 비율하고는 달라요. 석유, 천연가스 뭐 이렇게 다 해서 1차 에너지 중에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 그건 네. 에너지 믹스라 그럽니다. 네. 에너지 믹스와 전기 믹스를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심지어 산업부에 있는 사람들도 엉터리 표현을 써요. 우리나라 앞으로 뭐 에너지 믹스가 얼마 재생에너지 앞으로 30% 올리겠다는데 그건 다 지금 에너지 믹스가 전기 믹스거든요. 전기 믹스. 그래서 독일이 설사 그 재생에너지를 80%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네. 1차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 40%밖에 안 됩니다. 네. 여전히 독일이 6, 70%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쓰지 않는 시대가 오겠다. 그거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21세기도 석유와 천연가스 주 에너지원이 그렇군요.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대왕거래 사태 물론 뭐 어처구니 없는 사태지만은 그 사태가 났을 때 또 언론에 나서 어떤 분이 왜 앞으로 석유 천연가스 쓰지도 않는데 무슨 석유 찾는다고 난리냐 가스 찾는 난리냐 이런 얘기하는데 예. 큰 착각이거든요. 예. 앞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없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구나 석유 가스 의존도가 아주 높아요.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해 가지고 그렇죠. 그걸 석유 제품이나 석유 화학 제품 만들어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유 천연가스가 만약에 공급 부족이 온다 그러면 엄청난 사태가 오거든요. 항상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 소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네.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된다. 대부분 디지털 시대는 전력 소모가 네. 늘어나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려고 그래도 네. 24시간 365일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네. 여기에 SMR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앞으로 에너지 소비가 더 늘어나는 측면으로 봐야 인구가 뭐 앞으로 3천만 명으로 줄 거니까 뭐 네. 인구 수에 비하면 에너지 소비는 그렇게 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에너지 소비가 조금 줄지 않을까. 그리고 줄여야 되고요. 또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뭐 많이 증가는 하지만 그렇다고 감소하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경제도 성장하는데 에너지 수요는 줄고 있습니다. 유럽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물론 뭐 경제가 요즘 성장을 멈췄다 그러지만은 네. 그래도 여전히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은 아닌데 일본은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거의 개발도상국 수준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 의존도 네. 뭐 이렇게 수입해서 또 만들어 수출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에너지 소비가 1인당 에너지 소비가 전 세계에서 미국의 거의 다음 갈 수준으로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그 이유는 전기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싼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구조적으로 산업 구조에 있어서 고에너지 사업이 많죠. 철강이나 시멘트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걸로 또 돈을 많이 버니까 쉽게 구조 개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에너지 비용의 적게 드는 산업으로 많이 바꿨고 또 하나 그 유럽에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곽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그 겨울에 이렇게 막 스웨터 껴입고 춥게 지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뭐 아주 뭐 반팔 차림으로 하는 집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기업들도 에너지 효율화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유럽과 같이
에너지 요금도 조금 현실화해서 에너지 그 절약을 하도록 하고 그 기업들에 대해 에너지 효율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방법 중에서 정부로서는 전기값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좀 네네.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지금 전력 회사는 지금 공기업 형태가 많습니까? 민간 기업 형태가 민간 많습니까? 기업이 많죠.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는 민간도 아니면서 공기업도 아니면서 어중중한 형태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는 공기업이죠, 사실은. 사실은 예, 공기업이죠. 예, 사실은 뭐 그 한전인 다 정부가 가지고 있고 네. 물론 뭐 일부 민영화를 했지만은 여전히 정부 주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발전 자회사들 네. 그 사실은 민영화하려고 다 했다가 지금 뭐 한전이 그대로 100%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에너지 사업은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기업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다 민간 회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물론 뭐 블랙아웃 사태가 뭐 간혹 생기기도 하지만 그게 뭐 민간 회사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송배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정말 지금 쉽지는 않죠. 워낙 노조 힘이 세고 뭐 공익이 워낙 또 중요시되다 보니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을 과감히 해서 네. 효율화 쪽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효율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네네. 두 번째는 그래도 어쨌든 안전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전력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결국은 북에서부터 남으로 내려오는 네. 그런 전력 송배전망이라든지 네. 가스관 같은 것을 언젠가는 설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판단이 되는데 네, 그러려 그러면 이게 또 외교적인 관점에서 외교적으로, 중국과 네. 러시아도 중요해지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그 부분의 역할도 민간이 나서서 하는 것과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민간이 앞으로 치고 나가고 정부가 뒤에서 도와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게 제일 좋죠. 네. 사실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사할린 프로젝트에 네. 그 서방에서 일본이 지금 들어 있거든요. 나오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그리고 네. 러시아가 또 일본 보고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안 나갔어요. 안 나가죠. 예. 네, 일본이 그 정부에서 모른 채 해주고 네. 또 민간 회사가 잘 설득을 해가지고 사할린 2 프로젝트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 바로 위에 있는 사할린에서 LNG를 공급받으니까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도 정부가 직접 나서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네. 민간이 나서서 좀 주도적으로 하고 네. 정부는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 아무리 자원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땅을 한번 파봐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개발해야 되는 네, 네. 그런 숙제도 안고 네, 있는데 아까 대왕굴의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우리 제주도 해역의 칠광구 한일 네, 공동의료국으로 네. 있는 주변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네, 네. 실제로 탐사를 해봤는 결과가 지금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막연하게 그 집안층이 그래서 있을 거야 이렇게 네. 그냥 추정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칠광구에 대해서는 네. 참 그 부정확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칠광구는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평화선이라 그래서 아주 옛날에 네. 저 대륙북 연장, 대륙북 그렇죠, 연장되는 대륙북. 쪽으로 이승만 네. 대통령 시절에 평화선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예. 칠광구를 우리나라 해역에 포함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보는 자기들 바다 같은데 이게 뭐 대한민국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네, 왜냐하면 그거를 요즘은 이제 그 추세가 대륙북 연장선이 아니고 중앙선 쪽으로 네, 중앙 경계선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뭐 계속 주장할 수 없어서 일본하고 공동으로 한일 공동 개발 구역으로 했습니다. 네. 조인트 디벨롭먼트 존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7곳을 시추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군데를, 공동으로. 예, 공동으로. 물론 7개 시추했다 해서 뭐 유망성이 없다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가장 괜찮을 때는 7개를 시추를 해서 석유가스를 찾는 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칠광구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과거에 그 미국의 우드로 윌슨 그 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기념해서 만드는 그 보고 센터인데 네. 1000억 배럴이 있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 얘기를 자주 하는 겁니다. 7강구에 1000억 배럴이 있는데 1000억 배럴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해 가십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대한민국이 한 수천 년 쓰고도 남을 그렇죠. 규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예. 지금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죠. 네. 미국의 전체에서 알래스카, 멕시코만 전체에서 미국의 확인 매장량이 480억 배럴입니다. 예. 확인 매장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장량 중에 네. 추정 매장량, 가능 매장량이 있는데 확인 네. 매장량은 존재할 가능성이 90% 이상 되고 어. 통계적으로 잡히는 매장이 확인 매장량입니다. 네. 물론 이제 미국의 확인 매장이 외 추가로 있겠지만은 그건 불확실성이 높고 480억 배럴이라는 그게 미국 전체에 있는 2배가 넘네. 매장량인데 그 2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얼마 전에 대왕거래는 미국 전체에 있는 매장량의 3분의 1 정도 140억 배럴이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황당한 숫자들이 너무 이렇게 막 나돌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7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망성이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네. 더 추가로 이제 그 탐사를 해볼 여지는 있지만은 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동안 예. 7개 공을 시추를 한 거고 예. 1000억 배럴이라는 것은 그는 너무 상상의 숫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해 확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바다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최대한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지키고 자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없지는 않다는 얘기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걸 좀 이해를 하고 7강구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자원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한때는 시중에 그런 루머도 돌았습니다. 대동강 앞바다에 네, 예, 맞습니다. 엄청난 석유가 매장이 돼 있다. 네, 네, 네.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제가 대우에 있을 때 네. 그 서한만이라 그럽니다. 웨스트 코리아 베이 베이슨. 네. 그 당시에 그 제가 1990년도 대우에 처음에 갔을 때 그때 영국 회사가 그 네. 지역에 관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 제의가 와서 제가 영국 그 회사에 가서 직접 자료를 다 봤어요. 그러셨구나. 예. 서한만 자료된 제가 누구보다 많이 자료를 알고 있어요. 근데 봤는데 예. 거기서 그 시추를 해서 석유가 조금 발견이 됐습니다. 한 300배럴인가 정도 시험 생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유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몇십억 배럴 이런 규모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많아야 한 1억 배럴 정도 중소 규모 유전이 발견된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왜 엄청나게 많다 그러냐면 바레만에 그 네. 바로 위에 있는 중국 바레만에서 유전 가스진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한만 거기도 엄청난 유전이 있을 거라 그러는데 이 서해가 분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레만이 이렇게 큰 분지가 있고 서한만이 이렇게 분지가 있고 서해 분지가 있고 완전히 네. 분리된 분지예요. 예. 그러니까 바레만이 있다 해서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은 대규모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륙붕 주위에는 북한의 서한만도 그러고 칠강구도 그러고 동해도 그러고 유전은 별로 서한만은 유전이지만 우리 대륙붕에는 유전보다 가스진이거든요. 가스가, 예. 근데 어마어마한 그 대형 가스진이 발견된 가능성은 없고 그래도 중소규모 개발 가능한 정도의 가스진은 충분히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대동강의 그런 유전 루머가 하도 제가 시중을 떠돌아서 예, 예. 오늘 드디어 양수영 박사님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대체 에너지 개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나 또는 해외 자원 개발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 기업이 서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네.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가스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원이니까 그건 뭐 해외 자원 개발 그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네. 재생에너지가 비록 전기를 만드는 만드는 에너지이지만은 그 전기를 만드는데 천연가스가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갈수록 올라갈 거라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최대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두 에너지원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저탄소 에너지입니다. 네. 탄소 배출이 적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수입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늘려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중에 이제 물론 수력 같은 게 있지만 우리나라 수력은 뭐 극히 제한되어 있고 태양광과 풍력인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세계 평균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산이나 뭐 논이나 이런 데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고 그 풍력 같은 경우는 세계 평균에 훨씬 못 미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풍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태양광과 풍력의 문제점은 전력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없죠. 가능성이거든요. 예. 가능성. 그다음에 이 경직성.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네. 자연이 허락할 때만 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제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분들 중에 유럽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럽이 재생에너지를 저렇게 늘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늘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은 전력망이 유럽 전체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유럽은 굉장히 다양한 전력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노르웨이나 오스트리아, 스웨덴 같은 수력이 많고 네. 프랑스는 원자력이 많고 그렇죠. 태양광도 많고 가스도 많고 네.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원이 유럽 전체 전력망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력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단일 전력망이거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이 전력을 갑자기 많이 만들면 이게 전력 시스템 안정이 깨져버려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력 개통 네.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네. 근데 지금 그동안은 뭐냐면은 지자체가 그냥 승인해줘가지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막 한 거예요. 저 제주도 같은 경우 풍력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게 출력 제한 만들어 놓고 가동을 못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재생에너지를 느리되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고 국가가 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 몇 %까지 가능한가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한계를 정해가지고 네. 국가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체계적으로. 그래서 태양광도 뭐 그동안 많이 했지만은 뭐 산림도 많이 파괴했지만은 네. 그래도 유휴부지 이런 데를 잘 찾아가지고 태양광도 좀 더 늘려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해상 풍력 이걸 많이 확대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정책이 바뀌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네. 싸워야 될 때가 아니고 둘 다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외 자원 개발 쪽에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나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자원 개발의 제일 큰 문제점은 제가 생각할 땐 제가 비록 서유공사 전임 사장을 네. 했지만은 공공기관이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정부가 주도를 했고요. 네. 그게 정부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경제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국가 정책에 따라서 진행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유가가 막 올라가면은 오히려 야 자원 개발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독려를 하고 유가가 떨어지면은 왜 이렇게 부실 자산 빨리 정리 안 하느냐고 거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네. 자원 개발을 꾸준히 계속해가지고 그 자원 개발에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해서 자국으로 수입하는 그 비율 그거를 이제 그 자주 개발률이라 그럽니다. 예. 자주 개발. 일본은 거의 40% 가량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10% 정도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유가에 상관없이 꾸준히 투자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투자를 했다가 빠지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트럼프가 요즘 그 자원개발 쪽에 이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이럴 때 그 미국 회사들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으니까 네. 잘 그 협업을 해서 해외 자원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양수영 박사님하고 에너지 패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의 에너지의 어떤 효율적인 사용 그리고 개발 다양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국가의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패권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 수도 그렇고 또 그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도 그렇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력도 그렇고 모든 게 패권이 아닌 게 없겠죠. 하지만 이 모든 패권에 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전기 스위치만 딱 내려버리면 모든 패권을 일순간에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자원에 대한 패권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근원적인 패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양수영 박사님의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이해관계에 있어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판이 펼쳐질지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